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에 은행 위기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답을 정해놓은 검찰 수사의 결과라며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대표직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을 받았다며 당원 80조를 적용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권리당원들은 오늘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유입돼 서해안 지역에는 황사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체계나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진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까지 겹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시가 15억짜리 아파트 보유세는 30% 넘게 떨어지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불안 사태에도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은행 위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이 금융 불안으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0.25%포인트 인상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3월부터 9번 연속 금리 인상이고 지난해 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뒤 2달 연속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단행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등 금융권 불안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금리를 높이면 금융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을 검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 수치가 너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영방정부의 은행 안전 대책으로 금융 불안이 진정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Assets at par. This program, along with our long-standing discount window, is effectively meeting the unusual funding needs that some banks have faced and makes clear that ample liquidity in the system is available.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ith strong capital and liquidity. 네,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도 관심인데 최종 목표 금리도 새롭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점도표라고 부르는 최종 금리 목표치가 오늘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말 내놨던 수치와 동일한 5.1%로 최종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금리 상단이 5%가 됐으니까 앞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최근 파월 의장은 미 의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오래 지속할 거라고 말해 목표 금리를 상향 조정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 은행 사태 등이 연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발표 직후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 도중에 다시 하락했는데 지금도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목표 금리 등에 대한 분석이 아직은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더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연준이 지난해에 비해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금리 상단이 5%를 찍은 건 2007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1.5%포인트나 높은 건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 연준은 인상을 멈추지 않으면서 기존 1.25%포인트 금리 격차에서 더 벌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국이 올해 최악의 황사에 뒤덮인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뿌연 먼지가 베이징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윤곽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은 전조등을 켜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어제 오전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의 등급인 6급 엄중 오염을 기록했는데 주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였습니다. 베이징 남부의 경우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가 4,60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매우 나쁨 수치인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의 30배가 넘었습니다. 感觉的话，反正地铁里面也是一股那个土的味道。 그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온에 이어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황사가 발원하면서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오면서 오늘부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등 서해안 지역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일 때 발령되는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들면선 서울과 충북, 전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밤에는 강원 영동과 전남까지 황사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각 부처에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황사가 유입되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서 농도 수준과 함께 영향 지역의 변동이 될 가능성이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뒤 중국 내 공장 가동이 늘면서 황사 입자에 중금속이부터 같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황사는 모레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4천억 원대 배임과 100억 원대 뇌물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역시 이 대표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엔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한 달 동안 보강 수사가 진행됐지만 적용된 혐의는 크게 5개로 구속영장 청구서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대장동 사업으로 7,886억 원,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겨줬다고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업체 4곳에서 부정한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모두 13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특혜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게 한 최종 책임자라며 대장동 비리 의혹의 정점이 이 대표라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권력의 농단인 만큼 이 대표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중의 유착 관계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이미 두 차례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역시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 관련 공범으로 같은 날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기존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사건 병합도 신청했는데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나란히 같은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답을 정해둔 기소였다면서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유가경입니다.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들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고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원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기소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됐다며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고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희극의 첫 수혜자가 이 대표 본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기관이나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뜻의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고 보안 수사도 일부 제한하는 법으로 입법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개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2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장 탈당 같은 꼼수로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로 주장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며 법 자체가 위헌이란 논리를 펴왔습니다. 반면 탈당은 독자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결정일 뿐이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법률상 권한이라 입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국가기관 사이 다툼을 정리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합니다. 법 자체의 위헌성뿐 아니라 국회 파행이 이어졌던 입법 과정 모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 침해가 있었는지
법률 개정 행위가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헌재 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권한 침해부터 인정 안 되면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기각입니다. 여기서 권한은 국민의힘의 심의 표결권과 검사의 수사권 등으로 기각된다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권한 침해는 인정됐지만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권한 침해와 위헌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엔 전부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법은 무효가 될 것이고 입법 공백을 채우는 건 다시 국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가 나오게 돼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판단을 할 때 원래 정족수대로 재판관 5명 이상만 찬성하면 될지 아니면 위헌 법률 심판처럼 6명 이상이 필요할지에 대해 헌재가 새로운 판단까지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두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에 대한 무효 판단이 나온다면 이는 헌재 역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효과가 더해지면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실화율을 곱해내는 건데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아지면서 공시가격 하락폭도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하락에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이 겹쳐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시가격 15억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403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떨어지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듭니다. 기본 공제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과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시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15억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403만 원에서 올해는 280만 원으로 30% 넘게 떨어집니다. 종부세는 6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고 재산세는 70만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도 보유세를 25% 덜 내게 됩니다. 20억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세 하락폭은 더 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84.97제곱미터는 보유세가 지난해 1,372만 원에서 올해 772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같은 면적의 서초구 반포자이 보유세도 1,386만 원에서 882만 원으로 36%나 낮아집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9억 원 이하 특례세율 적용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65만 호가 늘어나며 감세 혜택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로 122만 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2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소유자는 물론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는 데다가 부동산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유세 확정까지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45%, 종부세는 60%를 적용했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되는데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여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 14시간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에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하는 점수 조작에 관련하고 측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년 동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내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언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리고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행정조사입니다. 식약처가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에 유아인 씨가 포함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초 유아인 씨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4개의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약한 경위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나머지 마약을 투약한 정확한 시기와 입수 경로는 물론 공범이 있는지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코카인은 다른 마약류보다 국내에 유통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해외에서 투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과연 이제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투약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과연 투약한 장소가 어디인지 해외인지 국내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앞서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에서 유아인 씨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집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과 매니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 씨 측은 프로포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조사에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이후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 이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0대) 소방관이 부상자 구조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공상, 그러니까 업무 중 부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소방관이 되기 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119 일선에서는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119 구급대원인 이모 소방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부산 장산에서 다리를 다친 70대를 업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등산로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겁니다. 코로나 보호복을 입고 활동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된 상태에서 업고 내려오다가 돌계단 부위에서 밑을 잘 못 보고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돌아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방 십자인대와 연골판 등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 소방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공무상 요양 승인, 이른바 공상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인 8년 전에 같은 곳을 다쳐 수술받은 기록이 있어서 구조활동과 이번 부상은 관련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소방교는 소방관 실기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했고 사고 때까지 무릎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해 10월에 공상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소방서에서 치르는 체력 테스트도 만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간 기록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은. 정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위험에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 이번 사례가 알려지자 일선에서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퍼질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좀 열정이 좀 식어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사리게 됩니다. 몸을. 정부가 공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와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소방관의 몫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방관이라는 사명과 자부심에도 작지 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20대 장애 여성이 마을 주민 다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일부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피해 여성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4명을 입건해 2명을 검찰로 넘기고 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60대 1명은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나머지 1명 역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남 거제시 아주동과 장평동 일대에서 40분이 넘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3개 단지에 1,500여 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 측은 한전 선로에 까치집이 닿으면서 이상이 생겼고 선로와 연결된 아파트 단지 3곳에 자체 차단기가 작동해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첫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개 천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55명을 일일이 호명하고 생존 장병과 유족을 위한 국가의 관리 지원을 약속할 방침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서해 수호의 날. 취임 후 첫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는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천안함 순국 장병들과 생존 장병들이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에서 케어하겠다고 약속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제복 입은 분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그 유족까지 책임지겠다는 게 대통령의 기조인 만큼 충분히 무거운 메시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기간 때부터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만나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입니다. 북한의 그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이고 또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와 함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 55명을 직접 호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YTN에 이번 행사는 육해공군 의장대가 사열하는 등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번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열린 5번 가운데 2번 참석했고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분명히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천안함 생존 장병 일부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만큼이나 대통령실이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이 공동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로버트 버친스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은 외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버친스키 국장은 지난해 첫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4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첫날 개막식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등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을 강행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는 1,700만 명의 은퇴자 대국이라며 지금 연금 개혁을 안 하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생명을 건 정면 돌파를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프랑스 전역 곳곳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노조를 중심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계속 줄면서 연금 재정이 거덜이 나자 연금 100% 수령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2030년까지 점차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마크롱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주 헌법의 특별 조항을 발동하는 초강수로 표결 없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엔 법 시행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직을 처음 맡은 2017년 당시 1,000만 명이던 연금 수급자가 현재 1,700만 명이고 2030년에는 2,000만 명이 된다며 그대로 놔두면 연금제가 붕괴한다며 연내 시행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t plus on va attendre, plus il se dégradera. Donc cette réforme, elle est nécessaire. Et je le dis aux Français, ça ne me fait pas plaisir, j'aurais voulu ne pas la faire, mais c'est pour ça aussi que j'ai pris l'engagement de la faire devant vous par le sens des responsabilités.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의 제49조 3항을 사용해서 하원 표결을 건너뛴 것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모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ais entre les sondages et le court terme et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je choisis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Et s'il faut derrière endosser l'impopularité aujourd'hui, je l'endosserai.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연금 개혁법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연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좌파 연합인 리프 등은 헌법위원회에 새 연금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현행 4.75%에서 5%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로 기록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은행 위기 해소 방안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비리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결론 냈습니다. 기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새롭게 배임 책임자로 지목된 만큼 향후 재판은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대통령 선거를 반년 앞두고 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대선판을 뒤흔들었습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같은 해 11월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까지는 수사가 나아가지 못했고 일부 관련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이 2기 수사팀을 꾸리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핵심 인물들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 대표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표 자신도 인정한 최측근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대표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세 차례나 서야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검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 달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를 대장동 비리 정점으로 결론 내린 만큼 후속 조치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장 재작년 11월 기소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액수였던 최소 651억 원을 4,8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임 책임자도 유 전 본부장에서 이 대표와 정전 실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이들의 1심 재판이 이미 80%가량이나 진행된 점은 변수입니다. 향후 재판에선 이 대표 혐의 가운데 핵심인 배임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공익 환수액이 확정이익 1,830억 원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이 대표 측은 5,503억 원에 달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애초 공사가 확정이익만 갖고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가져가게 한 구조 자체가 특혜인지를 두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답을 정해놓은 검찰 수사의 결과라며 법원에선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혐의 입증에 따른 당연한 기소이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대표직 수행도 어려워 보인다고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쇼를 벌이던 검찰의 기소는 이미 정해진 답,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측근에게 뇌물이 흘러간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의 사건 조작은 점입 가경이라며 재판에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 지도부도 검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검찰 게이트인데 제 식구는 감싸고 이재명만 죽도록 때린다면서 50억 클럽 특검으로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직 검사들이 관여한 사건을 현직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이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며 혐의 입증에 따른 정당한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 공소장을 보면 토착 비리와 부정부패 종합판이라며 이 대표가 피하려 했던 진실은 오히려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 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다른 수사 사안도 함께 거론하며 당대표직 수행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같은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은 가운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부가 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백광현 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라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앞서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된다며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위법도 없었다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자정 직전에야 끝났습니다. 혐의는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예, 전부 충실히 알고 있는 사실 충실히 얘기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에도 자신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원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 안 했다는 입장이신데 기존 입장 아직 유지하고? 아, 그럼요. 한 위원장은 검찰 조사 직전에도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위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또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3년 전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중점 심사사항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고의로 점수를 깎는 작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 실무를 담당한 방통위 간부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는 방통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측근의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방통위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제시하며 한 위원장을 압박한 걸로 보입니다. 지시하셨다는 진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지시했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개입 여부는 물론 관련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의 진술을 분석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SK 분식회계 수사 등으로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렸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이 지난주에 공개됐습니다.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때 재벌 총수들을 조사했던 과정도 기술했는데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권이나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압박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후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3년 10월부터 5달 동안 16대 대통령 선거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권과 기업사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 경악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사팀에 합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자신의 회고록에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SK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던 2003년 3월 최태원 회장에게 거절하지 못할 요구를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구속돼 있던 최 회장을 불러 계속 수사하면 경영권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테니 정치권에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을 밝힐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SK 구조조정본부장을 통해 결정적인 진술을 받습니다. 한나라당은 최도농 재정위원장이 삼성은 300억 원, LG는 200억 원인데 SK도 100억 원은 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상수 사무총장이 선거 막바지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니 15억 원만 해줄 수 없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은 문서로 안 남기고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가 구해온 녹음기에 담아뒀다고도 밝혔습니다. 8개월 뒤 중수부가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부장은 수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삼성과 LG, 현대차의 변호를 맡고 있던 김앤장 변호사를 불러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당 내부거래 수사를 할 것이고 기업은 물론 오너 가족도 다칠 것이니 설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 부회장에게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테니 후회하는 일 없도록 판단하라고 주문했고 LG그룹 변호사에게는 구씨, 허씨 일가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도 어려워지게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롯데와 한화그룹, 대한항공에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룹이 어려워지거나 회장이 낭패를 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측에 823억 원, 민주당 측에 1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대검 중수부 대선자금 수사 결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전 부장의 책 내용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 A씨는 검찰 수사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공소시효 문제는 해소됐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안대희 전 중수부장은 책 낸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대기업을 압박하라고 주문했다는 이 전 부장의 언급에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당시 협박이 아닌 협상, 일종의 플리바기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심되는 것을 지렛대로 써서 거대 권력인 재벌의 입을 여는 것이 그때 자신의 미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든 결과를 보라며 수사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깨끗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수사 내용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은 출간 전 이미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강원도 화천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 포사격 훈련이 원인인데요. 대형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산림당국의 사격 훈련 자제 요청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물 위를 스치듯 비행 중인 헬기. 물을 가득 담아 날아갑니다. 도착한 곳은 산꼭대기.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낮 11시 반쯤. 군부대 박격포 사격 훈련이 원인이었습니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곳이 산불이 발생한 군부대 포사격 훈련장 일대입니다. 군사 지역이라 진화대가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발탄이 터질 위험이 커 육상 진화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 불티 하나하나 마지막 잔불 정리까지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격 훈련 시기.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했지만 포사격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헬기 10대가 오가며 물을 퍼붓지만 그때뿐. 밤이 되자 다시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고 끊이지 않는 헬기 소음에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 군인들도 안 했어야지. 산불 나면 저기 산악지 때 큰 위험해서 사람 접근도 어려워. 우리들 연기 마시고 소음이고 얼마나 저기래. 아유, 신경질 나 죽겠어 진짜. 앞서 지난 14일 울산에서도 군부대 포사격 훈련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2월부터 사격 훈련 자제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훈련 시작 당시 산불 지수가 낮음이었고 훈련 전 헬기로 물 6톤을 주변에 미리 뿌려놓는 예방살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수헥타르가 불에 타고 진화 인력과 장비 수십 대가 투입된 상황. 대형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군 당국은 예외였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4등급에서 하향 조정되더라도 올해 코로나19 접종은 계속 무료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국가 정기 예방 접종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일단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면역 저하자에게 2회 접종을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국가 정기 예방 접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요청서가 보고되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전북 전주시 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포함해 모두 9곳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11일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된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늘 종료됩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 기간 20여 개의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해서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부 측과 만나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보조금 지원 문제를 협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부 규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에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빈 아파트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 추적 끝에 강원랜드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절도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지난 17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빈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금품 3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중동 2층 건물 공사장에서 고소작업차가 넘어지면서 타고 있던 2명이 2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차량 엔진룸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해 대개 건조함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 수도권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그 사이 영남 해안에 최고 40mm,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만 모레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의 공기가 무척 탁해지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은 오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황사가 잔류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미세먼지 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1도, 광주는 15.2도 등 어제 아침보다 6도에서 12도나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는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며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